우리나라 삼국지. 제98부 압록강은 흐른다. 서력 696년 5월 당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있던 거란인 이진충이 영주의 유성을 공격해 도독 조회를 죽이고 거란족의 독립을 선포했다. 이진충은 당고종으로부터 우무이 대장군 송막도독을 제수받기는 했지만 거란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언젠가는 당의 그늘에서 벗어나 거란족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당군이 토번뿐만 아니라 서력 680년에 새로 독립을 쟁취한 돌궐과의 싸움에 주력하느라 동북 지역에 전력 공백이 생겼다. 이진충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천하민 귀성자사 손만영을 비롯한 거란족들을 규합해 유성을 쳤던 것이다. 유성을 근거로 한 영주부는 요서의 중심으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유성이 함락되자 당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해족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부족들이 거란의 편에 섰다. 이를 지켜본 영주의 고구려 유민들은 드디어 당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고구려의 평양성에 함락된 이후에도 당군에게 끝까지 저항하다가 영주로 끌려와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고구려 땅으로 돌아가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슴속 깊이 품고 있었다. 고구려 유민들은 지난날 장군이었던 대중상을 중심으로 송민이었던 말갈족까지 끌어들여 당에 반기를 들었다. 한편 측천무는 유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돌궐과의 싸움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북방에서마저 반란이 일어났으니 당 조정으로서는 난감한 일이었다. 무훈은 이진충이 차츰 주변으로 세력을 넓히며 위세를 떨치자 토벌군의 파병을 결정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동북 지역을 고스란히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무훈은 조서를 내려 응양장군 조인사, 금호대장군 장현우 등 28명의 장군들에게 군사를 주어 이진충의 세력하에 있는 평주를 쳤다. 하지만 이미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던 거란군은 당군을 격파하고 장현우 등 여러 장수들을 포로로 잡았다. 그해 10월 이진충이 병사하고 천하민 손만영이 그 뒤를 이었지만 거란인들의 당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거셌다. 이후로도 무훈은 여러 차례 군대를 파견했으나 거란군에게 패배를 거듭했다. 무훈은 당군이 거란족에게 연이어 패하자 어쩔 수 없이 돌궐과 밀약을 맺어 거란을 양면에서 협공하는 작전을 도모했다. 이는 역대 왕조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이의 제의의 방책이었다. 당의 회유에 넘어간 돌궐 군주 묵철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당군과 합세하자 거란족은 차츰 수세에 몰렸다. 그러다가 거란의 편이었던 해족이 당 쪽으로 돌아서고 급기야 거란 장수 이해고가 항복하면서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 당과 돌궐의 연합군은 기세를 몰아 거란족의 주력 부대를 괴멸시켰고
그 와중에 손만영도 목숨을 잃었다. 손만영이 죽자 무훈은 항복한 거란 장수 이해고를 대장군으로 삼아 잔당을 소탕하도록 했다. 전선에서 이 소식을 들은 대중상은 휘하 장수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의논했다. 이준층의 죽음으로 거란군이 와해됐으니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는가? 대중상이 묻자 걸사비우가 대답했다. 걸사비우는 말갈추장으로 대중상의 의지였다. 지금 우리의 전력으로 당의 대군을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군사들을 수습해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이번엔 대중상의 아들 대조영이 나섰다. 거란군이 영주를 휩쓰는 사이 당의 안동도부가 자리 잡은 신성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요하를 건너 신성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구나 신성은 고구려에서도 요충지할 만한 곳에 위치했으니 고구려 유민들을 규합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이 당시 당은 대신라전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토번 등과의 전쟁에서 고전을 하게 되자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성으로 옮겼다가 다시 신성으로 옮긴 상태였다. 네 말이 옳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듯하구나. 대중선 장수들에게 명예 군사들을 집결시켰다. 우리가 나라를 잃고 당군에게 끌려서 이곳에 온 지도 언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나는 그동안 한 번도 고국의 산천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대들 역시 나와 다르지 않으리라 믿는다. 이제 나는 그대들과 함께 꿈에도 그리던 요동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우리의 앞길에는 수많은 낭만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귀환을 가로막지는 못하리라. 고구려의 용사들이여, 그대들에게 조상들의 가호가 있을지어다. 대중상이 말을 마치자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들 속에서 잠자던 고구려의 혼이 다시 깨어나 포효하고 있었다. 영주를 떠난 대중상 일행은 요하를 건너 동쪽으로 이동하여 신성에 닿았다. 신성에 남아있던 당군들은 대중상이 거느린 고구려 군사들을 보고 크게 놀라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대중상 일행은 신성의 터를 잡고 고구려의 이해 땅인 요동에서 세를 규합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달도 안 되어 부여성을 비롯해서 요동에 산재해 있던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대중상을 지도자로 받들고 고구려의 부활을 꿈꾸었다. 한편 무훈은 많은 수의 고구려인들과 말갈족들이 영주를 떠나 요동의 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걱정스러웠다. 만일 이들이 다시금 고구려의 부흥을 꾀하고 당에 대항한다면 커다란 골칫거리가 될 수 있었다. 무훈은 당장이라도 군대를 파견하여 근심의 싹을 자르고 싶었지만 여러 번의 전쟁으로 핍진한 상황에서 삼천년이나 떨어진 곳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무리임을 잘 알고 있었다. 무훈은 할 수 없이 사신을 보내어 그들을 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한 달 후
당의 사신이 신성으로 대중상을 찾아왔다. 사신은 대중상을 전국공에 걸사비우를 허국공에 책봉하고 당군에 저항했던 그들의 죄를 사면해 주겠다는 무후의 뜻을 전했다. 이를 들은 대중상은 무후의 제안을 이런 제하에 거절한다. 그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에게 고개를 숙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대적할 만한 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예전에 받았던 치욕을 되갚아주고 싶었다. 당의 사신이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간 후 대조영이 대중상의 처소를 찾았다. 저들의 제안을 거절했으니 분명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너의 말이 옳다. 내 너에게 전권을 줄 터이니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라. 대조영이 명을 받들어 물러가자 대중상은 시종에게 주한상을 보게 한 후에 의제의 걸사비우를 불렀다. 어인일로 찾으셨습니까? 걸사비우의 활기찬 목소리였다. 나와 그대 사이에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찾는가? 오랜만에 같이 술 한잔 하려고 불렀네. 대중상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어찌 술을 마다하겠습니까? 걸사비우는 잔을 들어 대중상이 따른 술을 받았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술잔이 오고 갔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요? 걸사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대중상과 십수년을 호영호재하며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기 때문에 얼굴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자네를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실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네. 얼마 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네. 그래서 은밀히 의원을 불러 보였더니 사기가 골수에 이르러 소생할 가망이 없다고 하더구만. 걸사비우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천명을 다했으니 뭐 억울할 게 있겠는가. 다만 큰일을 앞두고 먼저 떠나려니 발길이 안 떨어질 뿐이네. 그래서 내 자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네. 말씀만 하십시오. 걸사비우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간신히 대답했다. 부디 우리 조영을 도와 옛 고구려의 영화를 되찾아주라. 조영이 신중하고 지혜롭기는 하지만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 많은 걸세. 자네가 옆에서 성심을 다해 도와준다면 내 아무런 걱정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네. 걱정 마십시오.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조영을 도와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생전 울어본 적이 없는 걸사비우의 뺨에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중상은 걸사비우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밝아진 얼굴로 걸사비우의 잔에 술을 채웠다. 체격에 비해 넓고 다부진 걸사비우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다. 돌아온 사신의 보고를 받은 무후는 대중상을 치기로 결심했다.
후환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이러한 냉정한 판단과 냉혹할 정도로 과감한 결단력이 오늘날의 그녀를 있게 한 것이었다. 무후는 이해고에게 대중사의 목을 거두어오라 명했다. 명을 받은 이해고는 자신 휘하의 거란족 군사들과 영주부의 당 군사들을 거느리고 원정길에 나섰다. (10만에) 이르는 이해고의 대군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대조영은 성곽을 보수하고 병장기를 점검하여 결전에 대비했다. 아직 안정이 되지 않은 신성이었기에 당의 대군을 상대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대조영은 자기를 믿고 따라준 유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대조영은 일일이 돌아다니며 군사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그의 모습은 강풍에도 흔들림이 없는 우뚝 선 소나무처럼 믿음직스러웠다. 이날도 대조영은 성곽을 따라 걸으며 허술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군사 하나가 사색이 되어 뛰어왔다. 장관,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리 호들갑이냐? 대조영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물었다. 주공께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대조영은 놀라서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대조영은 전권을 위임받고 당군의 침략에 대비하느라 밤낮 없이 뛰어다녔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주 뵐 수 없었다. 가끔 회의할 때 보면 얼굴이 조금씩 수척해진다고 느꼈지만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는 말을 들으니 믿기지 않았다. 대조영은 군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아버지의 처소로 뛰어갔다. 방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마침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방에서 나오는 걸사비오를 만났다. 대조영이 다급히 물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의원의 말이 오늘 밤을 넘기시기 어렵다고 하네. 걸사비오의 말에 충격을 받은 대조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미 병세가 깊어진 지 오래되셨네. 다만 결전을 앞두고 자네의 심기가 어지러워질까봐 그동안 숨기고 계셨던 것일세. 대조영은 정신이 나간 듯 아무 말도 못했다. 마음을 굳건히 하기. 부친의 바람은 자네가 이 땅에서 당군을 몰아내고 대고구려를 부흥시키는 것일세. 부디 부친의 뜻을 잊지 말게나. 대조영은 간신히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걸사비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뒤를 따랐다. 침상에 누운 대중상은 마치 잠이라도 자고 있는 듯 평온해 보였다. 대조영은 침상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소자, 조영이 왔습니다. 대중상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서 품으셨던 원대한 뜻을 이루겠습니다. 대조영은 아버지 앞에서 맹세했다. 이 순간 대중상이 어깨에 지었던 짐들이 고스란히 대조영에게로 옮겨갔다. 무거운 지묵이 대조영의 양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밤 고구려 유민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대중상은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 세상으로 떠났다. 그의 죽음을 전해들은 각지의 고구려 유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다. 그들은 고구려의 혼을 끝까지 지키며 평생을 살았던 대중상을 가슴에 묻었다. 얼마 후 이해구가 이끄는 당군이 신성에 당도했다. 고구려인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나라 대군을 맞아야 했다. 이해구는 대중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이 쉽게 되어간다고 여겼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신성을 공격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신성의 수비는 무척이나 견고했다. 대주영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뭉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 군사들은 당군이 서안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놓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당군은 여러 차례 성을 공격했지만 많은 희생만 치르고 물러나야 했다. 이해군은 할 수 없이 장기전에 대비해야 했다. 그는 일단 군사를 물려 진을 쳤다. 이로써 전투는 한동안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한동안 거셌던 당군의 공격이 잠잠해지자 대주영은 군사들을 쉬게 하는 한편 장수들을 소집했다. 대주영은 지휘부에 모인 장수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모두 오랜 전투로 지쳐 있었고 모습이 안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그대들의 노고에 힘입어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지만 이대로 전투가 계속된다면 결국 성 안의 식량과 무기가 바닥이 날 것이오. 그리 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장수들은 대주영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우리는 식량이 부족하고 군사의 수에서도 불리하니 맞대응에서는 승산이 없어. 아무래도 군민들을 이끌고 피난을 떠나야 할 것 같소. 젊은 피가 펄펄 끓는 좌장군 연철승이 대주영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일당백의 용사이며 이곳 신성은 험준한 요새입니다. 예전에 그 누가 신성을 함락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예전엔 보급이 충분했지만 지금 우린 보급선이 없다. 남아있는 양곡은 불과 한 달치 정도다. 저들이 장기전을 꾀한다면 방법이 없다. 연철생이 고개를 떨구고 물러나자 걸사비우가 나서며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동으로 행군하여 동모산으로 가려 합니다. 그곳은 당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지세가 험하니 가히 도읍으로 정할 만합니다. 동모산으로 가겠다는 말에 대부분의 장수들이 흔쾌히 동의했다. 대주영은 좌중을 돌아본 후 걸사비우에게 말했다. 숙부님께서는 휘하의 경기병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당군의 시선을 잠시 돌려주십시오. 저는 그 틈을 타 백성들을 데리고 이 성을 빠져나가겠습니다. 숙부님께서는 적을 맞아 싸우시다가 적당한 때를 보아 패한 척 성으로 돌아오십시오. 당분간 우리가 성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당군이 눈치 못 채게 해야 합니다. 며칠 동안 성에서 농성을 한 후 야음을 틈타 성을 빠져나오십시오. 당군이 추격해올 때쯤에는 이미 우리가 멀리 가 있을 것입니다. 대주영은 곧이어 아장 고등에게 명령을 내렸다. 장군은 오늘 밤 노약자 와녀자들을 데리고 먼저 출발하라. 시간을 다투는 일이니 절대 지체해서는 안 된다. 고등이 명을 받고 물러가자 대주영은 다른 장수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좌장군 연철생과 우장군 나불지는 각 부대를 점검하여 행군할 차비를 갖추도록 하시오. 장수들이 각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러간 후 대주영은 걸사비오를 따로 불렀다. 숙부님께 위험한 임무를 맡게 하는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뒤에 남아 당의 대군과 싸우다가 제때의 몸을 빼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주영은 걸사비오의 노련함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임무를 맡기기는 했지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걸사비오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무 걱정 말게나. 내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네.
걸사비오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대조영은 물러가는 걸사비오의 뒷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걸사비오는 말갈족 군사들을 포함한 5천의 결사들을 이끌고 남쪽 성문을 빠져나와 당군의 영체로 나갔다. 멀리서 바라보니 당군의 진영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과연 10만 대군의 위용은 상대에게 위압감을 줄 만큼 대단했다. 걸사비오는 야산 내리막길목에 진을 친 후에 쇠와 북을 울려 군사들의 사기를 두드렸다. 당의 진영에서도 이에 호응이라도 하는 듯 북소리가 크게 울렸다. 잠시 후 수많은 당 군사들이 진영에서 몰려나왔다. 야산 아래는 온통 당의 군사들을 울려오었다. 걸사비오는 군사들에게 화살을 쏘겠다. 화살비가 쏟아져 내리자 당군은 주춤하며 앞으로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고려 결사대들이 지닌 화살에는 한계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비한 화살이 바닥을 드러냈다. 화살비가 그치자 고려 결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창칼을 빼들고 달려나와 당군을 공격했다. 당 군사들도 이에 질세라 재빨리 무기를 빼들고 맞섰다. 한바탕 접전이 펼쳐졌다. 창칼이 부딪혀 불꽃을 튀고 갑옷이 맞부딪히며 돈탁한 소리를 토해냈다. 함성과 비명이 어우러지며 쇠와 북소리가 장단을 맞췄다. 마치 아비지옥에서나 펼쳐지는 악극과 같다. 양측에서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양군이 뒤엉켜 싸우는 가운데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다. 걸사비오는 퇴강 명령을 내렸다. 성 안으로 돌아와 보니 대조영은 이미 군민들을 이끌고 성을 빠져나갑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당군의 공격이 시작됐다. 당군은 어제의 손해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열심히 성벽으로 달려들었다. 신성에 있는 고구려 군사들은 화살을 날리며 응전했다. 성벽을 타고 오르던 당군 중에 제법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군들은 은연중에 고구려군을 무척이나 두려워했기에 날이 어두워지자 슬그머니 물러났다. 신성을 포위한 채 며칠을 보낸 당군은 마침내 대조영의 주력군이 성을 빠져나가 동쪽으로 달아났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해군은 대조영의 속임수에 넘어간 자신을 탓하며 전군을 동원하여 신성을 매섭게 공격했다. 아침부터 시작된 싸움은 이튿날 정오까지 이어졌다. 걸사비오는 대조영이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 성을 굳건히 지키려 했다. 걸사비오의 군사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지만 주력군이 빠져나간 마당에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웠다. 마침내 신성 한쪽의 수비가 무너지더니 당군들이 새까맣게 성벽 위로 올라섰다. 당군은 상당한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 신성을 점령했다. 걸사비오와 무수한 고구려 군사들이 혼전 중에 목숨을 잃었다. 험준한 산을 넘고 거친 물살이 일렁이는 강을 건너야 하는 강행군이었다. 장정들도 참기 힘든 여로였으므로 아녀자와 노인들은
처죽음이 됐다. 그렇지만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당의 추격병을 염려하여 쉬어갈 수도 없었다. 군사들은 길을 걷다 기진하여 쓰러진 아녀자와 노인들을 수레나 말에 태우고 이마저 여유가 없으면 등에 업고 행군을 했다. 행군 1회째 되는 날 대주영은 전령을 통해 걸사비우의 죽음을 알게 됐다. 아버지를 잃은 후 유일한 의지였던 걸사비우의 죽음은 그에게 견디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뒤따른 고구려 유민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몸이었기에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었다. 대주영은 이를 꽉 깨물고 갈 길을 재촉했다. 이렇게 2000여리를 행군하여 그들이 이른 곳은 송화강 아래에 있는 천문령이었다. 천문령 골짜기에는 어느새 녹음이 짙게 깔려 있었다. 굽이굽이 깊고 좁은 고을인데다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몸을 숨기면 수만의 군사를 푼다고 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 대주영이 군민들을 이끌고 한 달 이상이나 걸리는 먼 거리를 달려 이곳으로 온 이유도 이런 지형의 험준함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대주영은 좌장군 연철생과 우장군 아불진에게 휘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천문령 협로 양편에 매복하게 한 후에 본대를 이끌고 협로의 출구 옆에 펼쳐진 구릉지대로 나아가 주둔했다. 얼마 후 척후를 나갔던 도무계가 말갈 기병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는 걸사비우의 부장으로 신성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 대주에게 의탁하고 있었다. 장군, 당군이 천무령 입구에 당도했습니다. 대주영은 도무계의 노고를 취하며 말했다. 이곳이 바로 저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대주영은 말갈 기마군을 나누어 본대를 엄호하도록 했다. 대주영이 만반의 준비를 한 채 기다리고 있을 때 이해고의 군대가 드디어 천문령 입구에 들어섰다. 한참 지형을 살피던 당나라 중랑장 색구가 이해고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것처럼 험준한 산길에서는 대군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고구려의 복병이라도 맞닥뜨린다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일단 척후병을 보내어 위험이 있는지를 살핀 후에 군대를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해고는 이전부터 색구를 맞듣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무후는 거란족 출신인 이해구가 혹시 변심하지 않을까 두려워 색구를 중랑장으로 삼아 참전토록 한 것이었다. 이해구의 입장에서는 늘 감시의 눈초리를 번득이며 자신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색구가 마음에 들 리 없었다. 대주영은 겁을 집어먹은 채 성을 비우고 달아났어. 그런데 복병이라니 가당치도 않소. 잊지도 않은 고구려군의 매복을 걱정해 반도의 뿌리를 뽑을 기회를 놓쳐 후환을 남긴다면 폐하께 뭐라고 변명을 할 것이오. 이해구가 무후를 들먹이자 색구도 더는 진군을 반대할 수 없었다. 당군이 숲사이 고갯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자 내리막길이 나타났다. 하지만 시야를 가리는 무성한 숲으로 인해 여전히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사방은 괴괴하여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와 말발굽 소리 그리고 수레 구르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금방이라도 숲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듯한 기분 나쁜 정적이 흘렀다. 당 군사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연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걸었다. 길이 심하게 꺾일 때마다 숲의 빛깔이 더 짙어지는 듯했다. 보병의 뒤를 따라 기마병이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화살을 맞은 당나라 기병 몇 명이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져 내렸다. 고구려군의 기습이다!
누군가의 입에서 가슴을 쥐어짜는 외침이 튀어나왔다. 이에 놀란 말들이 날뛰기 시작했다. 당군의 행렬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좁은 산길에서 말들이 서로 부딪히고 뒤엉켰다. 기병들은 말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기병들은 반격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말등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납작업 부렸다. 그 틈에 화살이 더욱 맹렬히 쏟아졌다. 앞서 나가던 이해군은 후위의 기병이 고구려군의 기습을 당했다는 전가를 받고 말머리를 돌려서 달려갔다. 이해구가 습격이 벌어진 장소에 이르러 보니 고구려 군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화살을 맞아 쓰러진 당의 군사와 말의 실체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해군은 분통이 터졌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는 현장을 수습하고 다시 전진을 계속했다. 고구려군의 기습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당군이 협로를 따라 행군하는 동안 고구려군은 소규모 부대 단위로 끊임없이 당의 군대를 공격했다. 좁고 가파른 산길에서는 기병들의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었기에 이해군은 그때마다 보병들을 풀어 고구려 군사들을 쫓았지만 번번이 허탕만 쳤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당군들은 차츰 지쳐갔다. 이해고가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간신히 천문령의 협로를 빠져나와 보니 전방에 넓은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었다. 이해고는 일단 시야가 트이자 안심이 됐다. 평지에서의 전투라면 당의 막강한 기마군을 활용할 수 있었기에 자신이 있었다. 당군이 대열을 정비하고 다시 진군을 하려 할 때 흙먼지가 산등성을 돌아 몰려왔다. 이해구가 유심히 살펴보니 한때의 군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군마의 선두에서 흔들리는 깃발을 본 이해구는 이를 부드득 깔았다. 고구려 대장군 대조영. 그토록 찾아 헤매던 대조영의 이름이 검은 천위에 황금색 글씨로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이해구의 지시하에 당의 기병은 함성을 지르며 돌진했다. 갑옷을 입고 긴 창을 잡은 중무장 기병이 앞서고 활과 창을 소지한 경기병들이 그 뒤를 따랐다. 여러 전장에서 빛나는 전권을 세웠던 기마군답게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았다. 대주영의 군대는 당군의 공격에 맞서 용맹스럽게 싸웠지만 전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듯했다. 당의 기병은 순식간에 대주영 군대를 따라잡았다. 당군이 고구려군을 덮치려는 찰나 좌우에서 수천 개의 화살이 날아올랐다. 당군이 화살을 피해 멈칫하는 사이에 대주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아났다. 대주영이 달아난 것을 본 이해군은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가슴을 두 주먹으로 쿵쿵 쳤다. 대조영이 눈앞에서 달아나는데 어찌 이리 머뭇거린단 말이냐 이놈들아. 이해군은 뒤따라오던 경기병들에게 명을 내려 대주영에게 화살을 쏘도록 했다. 월등히 수요가 많은 당 경기병들의 반격이 시작되자 말갈 군사들은 대주영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해군은 부장 아목에게 말갈군을 쫓게 하고 자신은 대주영의 뒤를 추격했다. 이해구가 대주영을 잡는데 정신이 팔려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나갔기 때문에 중랑장 색구가 이끄는 보병은 그 뒤를 따를 수 없었다. 보병들은 협곡에서의 북마전으로 이미 지친 상태였으므로 기마군을 따라잡기는 무리였다. 당 기병이 산등성이를 돌아 완전히 모습을 감추자 갑자기 함성이 울려 퍼지더니 숲 속에서 고려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미 현로에서의 공방전으로 지쳐있던 당 보병들은 고구려 군사들의 공격을 견뎌낼 수 없었다. 수많은 군사들이 고구려군의 화살과 창칼에 목숨을 잃었다. 이에 놀란 색군은
어느덧 이해구가 구릉지대 서편 계곡에 이르렀을 때였다. 앞서 달아나던 대조영의 군대가 갑자기 돌아섰다. 이곳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네. 내 자네를 영접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뒀다네. 대조영은 칼을 빼서 하늘을 향해 치켜 올렸다. 그러자 계곡 양편에 숨어있던 고구려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나와 당군을 내웠었다. 이해군은 그제서야 속았음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장기병은 마치 늑대들에 둘러싸인 양떼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 고구려 군사들의 공격이 시작되자 당군들은 창에 끌거나 칼에 비어 목숨을 잃었다. 이해군은 분하고 억울했지만 일단은 살고 보아야 했다. 그는 간신히 보위망을 뚫고 달아났다. 이때 그의 뒤를 따른 군사는 불과 20-30명뿐이었다. 대주영의 계책에 따라 사방에 흩어져 매복하고 있던 고구려와 말갈 군사들은 분산된 당군의 부대들을 각계 격파했다. 이로써 고구려군은 당군을 괴멸시키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참문영에서 승리한 대조영은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동모산으로 나갔다. 대조영이 당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이 퍼져나가자 사방에서 흩어져 살던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들을 비롯한 주변 여러 부족들이 모여들었다. 대조영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선언하며 나라 이름을 대진이라 칭하고 태왕의 위에 올랐다. 이때 마침 북쪽의 돌궐이 군사를 일으켜 거란족을 복속시키고 요섯 지역의 그 세력을 뻗쳤기에 당의 무후는 대주영을 치기 위해 다시 군사를 보낼 수 없었다. 대주영은 서로는 돌궐과 손을 잡고 남으로는 신라와 통교하면서 그 세력을 넓혀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진은 그 영토가 사방 5천여 리에 이르고 호수가 50여만호를 넘어섰다. 부여와 옥저 땅까지 아울러 옛 고구려 땅의 대부분을 되찾은 후 대주영은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나라를 잃은 후로 온 20여 년이 흘렀어. 그동안 우리 백성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만국민의 서름을 겪어야 했어. 하지만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했어.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피땀을 흘려 난관을 헤쳐나왔어. 그리고 그 대가로 다시 우리의 땅을 되찾았어. 지만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해낸 그대들이 자랑스럽소. 이제 저 세상에 가서도 떳떳하게 조상님들을 뵐 수 있을 것 같소. 이처럼 군신이 혼연일체되어 착실히 나라의 기반을 다져갔기 때문에 대진국은 동방천하의 중심 국가로 커나갔다. 대주영은 돌궐 외와 연계하여 당을 견제하는 한편 신라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맺는다. 이듬해 당중종은
시어사 장행급을 대진국에 보냈다. 동모성에 도착한 장행급은 대주영을 아련하고 대진국과 설린 관계를 맺고 싶다는 중종의 뜻을 전했다. 대주영은 당의 사신을 물러가게 한 후에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경들은 이번 당주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로 이마상이 자신의 소견을 아뢰었다. 저들이 우리에게 사신을 보낸 이유는 폐하의 의중을 떠보기 위함이옵니다. 지금 당은 계속되는 정변에 이은 권력 다툼으로 인해 국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폐하께서 이 틈을 노려 돌궐과 함께 쳐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이마상의 말대로 이 무렵 측천무위의 병세가 악화되자 당은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응수해야 하겠소? 대주영이 이마상에게 물었다. 일단은 당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려야 하옵니다. 당주의 제안을 받아들이시옵소서. 그런 연후에 저들이 방심한 때를 노려 요동을 비롯한 주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면 되옵니다. 대주영은 이마상의 의견을 듣고 흡족했다. 그대의 계책이 합당하오. 대주영은 당의 제의를 받아들여 화친을 맺고 둘째 아들인 문예를 보내어 답례하기로 했다. 문예가 떠나기 전날 밤 대주영은 아들을 따로 불렀다. 네가 당에 들어가면 관례에 따라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는 사실 볼모와 다름없으니 아마 오랫동안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소자도 이미 각오하고 있는 바이옵니다.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문예는 오히려 의젓하게 아버지를 위로했다. 대주영은 아들의 담담한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됐다. 장안에 가거든 당의 허실을 잘 살피도록 하여라. 정차 너의 견문이 크게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다. 대주영은 어느새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을 접고 냉철한 군주로 돌아와 있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문예는 공손히 절을 하고 물러났다. 대주영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장자인 무예와 둘째인 문예가 출중했다. 둘 다 범상치 않은 기운을 타고났다는 점에서는 비슷했지만 그 외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대조적이었다. 무예가 성정이 강직하고 용맹하여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는 데 비해 문예는 온화하고 세심하여 주변을 돌볼 줄 알았다. 대조영이 보기에 무예가 군주의 기상을 갖추었다면 문예는 재상의 제목이었다. 대조영이 문예를 택해 당으로 보내는 이유도 그의 친화력과 분별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었다. 문예가 당으로 떠나고 얼마 후 흑수 말가를 평정하기 위해 북변에 나가 있던 무예가 동모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태왕이 당과 화친을 맺는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었다. 대무예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정전에 들어섰다. 신하들과 정사를 의논하고 있던 대주영은 전갈도 없이 나타난 무예를 보고 이내 그 까닭을 짐작했다. 그래, 흑수부를 평정했느냐? 대주영은 냉랭하게 물었다. 흑수부는 말갈의 지류로 고구려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여러 말갈 부족들은 세력이 약해졌다. 결국 이들은 모두 대진국에 복속했지만 흑수부만은 온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흑수부 사람들은 건장한 체격에 후전적인 성격으로 주변 부락들에 대한 약탈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시달리다 못한 주변의 부족들은 대진국으로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주영은 무예를 보내어 이들을 평정하게 했던 것이다. 그들이 겁을 먹고 피해 다니는 통에 시간이 좀 걸릴 듯하옵니다. 그렇다면 장수된 자가 작전 중에 군사들을 내버려 두고 돌아왔단 말이냐? 대주영의 눈꼬리가 올라가고 목소리에 노기가 가득했다.
금방이라도 주상 같은 호통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무예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폐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군령을 어기는 죄를 무릅쓰고 이리 달려왔사옵니다. 대무예의 의연한 모습에 대주영은 노기를 누그러뜨렸다. 군령을 어긴 죄는 나중에 묻기로 하고 우선 그 피치 못할 연유부터 들어보자꾸나. 이번에 폐하께서 당과 화친을 맺기로 하셨다는데 사실이온지요? 그렇다. 대주영은 무예의 하는 양을 보기 위해서 선선히 대답했다. 소자가 듣기로 아버지를 죽인 자와는 한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였사옵니다. 그런데 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조국인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나라이옵니다. 아직 산천에 뿌려진 조상들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았건만 어찌 그들과 손을 잡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손을 잡고 희낙낙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사옵니다. 무예는 비분에 차서 외쳤다. 무예의 질타를 들은 신하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대조영의 눈치를 살폈다. 비록 이치에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이는 태왕을 능멸하는 무례한 언사였다. 내 말이 옳다. 우리는 조부와 부친이 당했던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부왕이 순순히 동의하자 무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본 대조영은 다시 말을 이었다. 허나 강하기만 하면 부러지기 쉽다. 당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들을 이기려면 바위를 돌아 흐르는 시냇물의 유연함도 갖추어야 한다. 너는 이 길로 북변으로 돌아가거라. 네가 그곳에서 나의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다면 훗날 우리 대지는 당을 이기고 천하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무예는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물러갔다. 정전하는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처럼 정적이 흘렀다. 회의가 끝나고 신하들이 모두 물러갔는데도 대로 이마상만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무척 심란해 보였다. 짐에게 할 말이 있는가? 대주영이 묻자 이마상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왕자는 두 가지 죄를 범했사옵니다. 첫째, 무단으로 수경지를 이탈하여 군기를 어지럽혔고, 둘째, 폐하 앞에서 무례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음으로써 조정의 기강을 문란케 했사옵니다. 이후에 어쨌든 이는 중벌을 받아 마땅하옵니다. 대조영은 이마상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이마상은 조정의 대신이기에 앞서 무예의 장인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사위를 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짐이 그대의 강직함을 모르는 바 아니요. 하지만 짐은 무예가 앞으로 고구려의 영화를 되살리리라 믿고 있어. 이번엔 비록 혈기가 앞서 분별력을 잃었지만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으니 더 이상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겠소. 대조영의 의지는 단호했다. 폐하의 뜻이 굳으시니 신은 그저 따를 뿐이옵니다. 이마상은 무예에 대한 태왕의 신뢰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러났다. 북변의 군영으로 돌아온 무예는 흑수부에 대한 전략을 바꾸었다. 그들이 자주 주변 부족을 침입하는 이유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말갈족들 중 가장 북쪽에 살고 있는 흑수부 사람들은 추운 날씨로 인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가축을 기르기 어려웠기 때문에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대무예는 흑수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그들과 협상을 시작했다. 무예는 흑수부의 족장들을 만나 대진국에 복속하는 조건으로 교역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공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대진국의 출병에 겁을 먹고 있던 흑수부 족장들은 매우 기뻐하며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무예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임무를 마친 무예는 도성으로 돌아와 부왕에게 성과를 보고했다. 묵묵히 귀 기울여 듣던 대조영이 말했다. 비록 내가 군령을 어겨 벌을 받아 마땅한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번에 나라를 위해 세운 공을 참작해서 특별히 용서하겠다. 당분간 네 잘못을 반성하면서 근신하여라. 무예는 부왕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한다. 무예가 처소로 돌아와 군장을 풀고 있을 때 이마상이 찾아왔다. 이번 일로 인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신의 수명이 10년은 준 듯하옵니다. 폐하께서 넓은 아량으로 왕자님을 용서해주지 않으셨다면 이리 얼굴을 마주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장인어른,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이번 일로 배운 게 많습니다. 무예는 이번 일을 통해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다. 만일 계속해서 흑수부에 대한 무력 진압만을 고집했더라면 아군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었다. 폐하께서는 왕자님께 왕자를 물려주실 생각이십니다. 무릇 군주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힘이 아니라 덕을 내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자님이 태왕의 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하옵니다. 무예는 장인의 충고를 가슴에 새겼다. 이처럼 무예는 전장에서의 경험과 현신들의 가르침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군왕의 도를 배워 나갔다. 서력 720년 대조영이 죽고 그의 아들인 무예가 왕위에 올랐다. 무예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들을 내 몸같이 대했으며 주위의 여러 부족들을 아우르고 동정서벌로 나라를 크게 일으켰다. 이 무렵부터 대진국은 발해란 이름으로 불렸다. 초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발해의 기세에 겁을 먹은 주변 나라들은 앞다투어 신하가 되겠다고 자청했다. 이로 인해 발해의 영향력은 사방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무예는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천하의 주인임을 선포했다. 출연 황원, 권혁수, 이종구, 탁원재, 황윤걸, 송두석, 유만준, 곽윤상, 변종필, 원호서, 이원찬, 김민성.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 98부 마지막 회 압록강은 흐른다 편이었습니다.